좋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거. 지금 현재 취업 시장을 대변해 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대들의 고용 문제 이 부분은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어려움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좋은 직장에 한번 들어간다는 것이 특히 20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타이트해지게 되어버렸고요. 서구 사회도 고령화가 되는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느냐. 서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하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거기에다가 도시 집중률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인구 구조 플러스 도심 지역의 집중화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초양극화는 지속될 것 같고 과거에도 청년들의 실업률에 대한 말들은 많았지만 최근에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년 고용 시장은 좀 어떤가요? 취업자 수하고 고용률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취업자 수는 순수하게 신규로 취업하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20대 취업자 수는 뭐 작년에 12만 명인가 뭐 대충 이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요. 20대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12만 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취업자 수는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자 수 이것은 볼 때는 그 연령대 인구 변화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 전체 취업자 수나 고용률에서 뚜렷하게 하락하는 경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업자 수를 정의한다든지 실업률을 정의하고 고용률을 정의할 때요. 사실은 질 낮은 일자리, 뭐 일주일에 뭐 3시간 일한다든지 뭐 이런 일자리도 다 거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분해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20대의 일자리의 가장 큰 부분은 좋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 좋은 곳에 좀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뒤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니까 취업을 위해서 1년 이상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설업 부분은 지금까지 부동산에 투자된 돈이 너무 많은 부분이 지금 페이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은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이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용이 줄어들죠. 건설업 부분에 주로 고용으로 갈 사람들은 남자들입니다. 남성들의 이제 고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공장을 또 미국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옮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은 성장하는 것에 비해서 항상 고용률은 낮게 됩니다. 그게 고용 유발 계수라고 그러는데요.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성장을 하더라도 사람을 덜 고용하는 게 제조업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든지 자동화로 인해서 생산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건설 부분에서 이제 해외로 공장도 나가죠. 큰 제조업들이 사실은 좋은 일자리이거든요. 우리나라 서비스업에서 좋은 일자리 보통 그게 이제 법률, 세무, 회계 이런 쪽, 그다음에 의료 이런 쪽이죠. 근데 이 부분이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시장 글로벌하지 않죠. 세무, 회계 전혀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이 일자리가 많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이 전 세계를 포맷하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네들 법률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도 활동을 하니까 저희는 서비스업에서 괜찮죠. 근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에서도 이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죠. 부족하고 조금 퀄리티가 낮은 서비스업의 일자리들, 숙박업소 이런 쪽에 이제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지금 현재 취업 시장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 실업률이나 고용률을 보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일단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아주 낮은 편이긴 확실합니다. 다른 선진국들 보면은 언제 20대들 보면은 고용률 이런 것들이 낮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높고 그렇거든요. 중국도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선진국화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2000년대 정도까지는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일본도 제조업, 서비스업 내수가 있지만 그래도 제조업 비중이 높으니까요. 우리나라의 건설도 아마 이제 한계에 좀 도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대들의 고용 문제 이 부분은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어려움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업도 서비스업에 들어가니까요. 남성들이 좀 불리한 것이죠. 30대, 40대를 보더라도 특히 30대 보면은 여성들의 취업 여건이 더 좋습니다. 고용률도 좋고요. 그래서는 이제 사회가 자꾸 서비스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20대는 그런데 30대 들어가면은 우리나라가 대기업들의 채용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이전에는 다 공채로 해서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고 했는데 요즘은 경력으로 많이 뽑다 보니까요. 나와서 여기저기 이제 다
다니다가 경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제 일자리가 훨씬 타이트하고 어려워졌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좋은 직장에 한번 들어간다는 것이 특히 20 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주 타이트해지게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남성들은 30대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느끼는 체감은 상당히 '고용 시장이 좀 타이트하다.' 이렇게 아마 보아질 것 같고요. 이런 현상은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인제 관세율 이 부분도 보면은 엔비디아도 심지어 그렇고 이 보면은 공장을 자꾸 미국 쪽으로 인제 가져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기 투자한다 그러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가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좋은 공장이 와야 되는데 인제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20대 인구가 인제 줄어들어서 취업 여건은 상 좋기는 한데 좋은 일자리를 둘러싼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후에 30대 40 대까지는 고용 여건이 괜찮은 편이고요. 인제 쪼끔 안 좋아지는 것은 50대 들어가면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0대 중반 정도가 이제 주된 직장에서 나오는 연령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인제 쪼끔 고용 시장이 혼란스러운 때이고요. 인제 60대 가면은 거의 재취업하는 사람들의 고용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쪽은 좀 다른 특성을 가진 고용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핵심인 30, 40은 그래도 고용 시장이 괜찮은 편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주목할 만큼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저출산과 경제 위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심각하죠. 근데 인제 이것은 장기에 걸쳐서 쭉 영향을 줄 부분이고요. 지금도 인제 서서히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독일 그게 크루츠 개작돼 가지고요.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이런 뜻입니다. 독으로 그런 쪽인데 심플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0.7 명을 예를 들어 한다면은 100 명이 있으면은 인제 부부가 한 쌍이 되면은 50 명 이죠. 그러니까 여성 기준으로 보면 되죠.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 기준으로 보면은 50 명인 거죠. 50 명의 합계 출산율 0.7을 곱한다 하면은 그 35 명이지 않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35 명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세대가 지나면은 35명 중에 여성이 한 18명 정도 된다고 하면요. 거기서 또 70%가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한 15명 정도 이렇게 인제 줄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세대 지나가 버리니까 사람이 5명 출산이 되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0.8 출산율이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2 같으면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서 승수로 늘어나는 부분 여성을 항상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1.2 정도가 겨우 인제 인구를 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올라 봐야 한 0.8 명 이 정도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인제 감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뭐 위기인 것이 확실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 성장 전망에서 상당히 인구 구조의 붕괴가 제일 인제 큰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것이 지금은 아직 이런 부분의 위기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거 시작하려면은 한 10 년, 15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그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피부로 엄청나게 느낄 것이고요. 지금도 인구가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대략 한 400만 명 이렇게 감소할 겁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느끼게 될 것이고요. 크룩스 개작돼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살다 보니까요. 이게 뭐 그러려니 사람 여전히 많네 이러는데요. 다른 사람들,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들 좀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악스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서구 사회 사람들은 일본의 출산율을 보고도 놀랍니다.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하는데요. 이거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0.8이고 또 앞으로 재미있게 따라올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이미 1.0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사실은 저 큰 나라가. 그래서 중국도 그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앞으로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한 0.8 명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의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될 테인데요. 그게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큰 이슈 내지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합계 출산율은 아무리 우리가 AI를 통해서 인력을 절감한다고 하더라도요. 내수 시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최소한 한 1명에서 1.2명은 올려놓아야 됩니다. 서구 사회가 1.4, 1.5명 이 정도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 절반 수준이니까요. 거의 반토막으로 인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부분이나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적인 부분을 보면 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극복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인도와 중국의 성장을 비교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중국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인도가 제조업을 뛰어넘어서 바로 IT 쪽으로 서비스업으로 그냥 나가버려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래서는 중산층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제조업을 거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농촌, 인도 같은 경우는 농촌의 인구라고 그러면은 농업을 하는 것과 제조업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인력에 대한 투자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적 자본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인도는 그게 인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제 중국이 현재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인도가 한 이 $2,500 정도 되고요, 1 인당 GDP가. 중국이 지금 $12,000가 좀 넘으니까요. 4 배가 훨씬 넘죠. 이런 상황에서 인제 인도가 중국을 제조업을 통해서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제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어떻게 제조업을 가지고 성장을 했었냐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조업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육이었습니다. 교육과 인적 자본 그리고 교육 체계였죠. 사실은 일찍부터 이제 의무 교육을 시작을 했고 기술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술 교육이 이제 제조업을 성장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은 이제 기술 교육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하이엔드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인적 자본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누차 사람들이 창의적인 인재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데요. 아무래도 한 명이 앉아서 그 사람을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천재를 만드는 것보다 50 명이 앉아 있으면은 그중에서 한두 명 천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는 젊은 인구가 절반으로 뚝 줄어들어 버리니까요. 과거에 100만 명 태어났다가 요즘 뭐 한 20만 명, 25만 명, 지금 들어온 애들은 한 40만 명 정도 태어날 때였으니까요. 그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만큼 이제 뛰어난 인재나 혁신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혁명이나 혁신이 가장 활발할 때는 20대 중반 인구가 가장 많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87년 민주화 때도 20대 중반 인구가 가장 많을 때이고요. 그다음에 북아프리카하고 저쪽에서 오렌지 혁명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20대 중반 인구가 많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쪽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이엔드의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이창용 총재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스카이에 다니는 사람들은 적당히 머리가 좋고 순종적인 사람들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천재는 못 견딘다. 지겨워서. 적당히 머리 좋고 순종적인 사람들만 견뎌서 여기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교육에 있어서 이제 천재적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머리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제 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이미 이제 블랙스완을 썼던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치과 의사는 돈을 벌면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환자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아무리 봐도 환자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나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기술을 통해 가지고 할 때는 무한한 성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뛰어난 인재가 무한한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곳, 복제가 무한히 가능할 수 있는 곳, 이런 쪽에 가서 뭔가를 하나 아이템을 잡았을 때 얻는 부가가치하고요. 자기만 이렇게 쫙 먹고 사는 정도를 갖추었을 때 하고는 사회의 부가가치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중국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술 투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의사 대우가 그렇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기술 쪽에 가서 성공하니까 이번에 딥시크 만든 그 친구도 자산 운용을 해서 20조를 번 친구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 쪽을 해서 하니까 훨씬 큰 부가가치를 내니까 글로 다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쪽보다 페이업이 자기 개인으로 볼 때는 의사가 중국에 비해서는 훨씬 낮죠. 그러니까 이쪽에 다 몰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윤리나 도덕성에 기대하면은 안 됩니다. 이쪽에 페이업이 좋으면 사람은 글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몰리는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고요. 사회적으로 여기서 페이업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우리나라가 젊은 사람의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뛰어난 젊은 애들은 자기 주변의 몇몇의 부가가치를 내는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들어가고 있고
한 상황에서는 이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이거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한 문제는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결국 풀리지 않았고요. 이 교육에 관한 문제가 결국 부동산까지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풀렸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배분 문제. 결국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시장을 석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 못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세계적인 시장을 석권을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꼭 기술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제 K컬처를 보십시오. 여기는 개방화가 되고 유튜브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제가 훨씬 싼 비용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의료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승수 효과가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변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좀 어떠한가요? 이제 부동산 시장은 웬만큼 다 아실 겁니다. 계속 인제 저도 이런저런 것들 보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이제 양극화라는 단어를 넘어서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다 보니까 이 초양극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이야기가 맞다. 초양극화가 앞으로 지속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인제 관망세이겠죠. 어느 정부가 될 것이며 어떤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인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인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출산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인구 이런 문제가 인제 부동산에 다 연결되는데 인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서구 사회도 고령화가 되는데 왜 집값이 계속 오르느냐. 서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하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더 심하게 변하고요.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심하게 변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보다 더 심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인제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다가 도시 집중률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도시 집중률이 높은데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인제 부동산의 초양극화, 인구 구조 플러스 도심 지역의 집중화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초양극화는 지속될 것 같고 저는 인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제 부동산을 1 부터 5 까지의 퀄리티 등급을 나눈다고 그러면은 5 등급이 제일 좋다고 그러면은 1, 2, 3 등급은 이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 봐야 별로 앞으로 집값 상승률 뭐 겨우 잘하면 물가 상승률 뭐 그 정도 나오겠지 하는데요. 아직 4에 대한 기대는 높습니다. 그다음에 5 수준의 가장 하이 클래스에 속하는 쪽은 그 자체의 논리로 움직여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어느 사회나 그쪽에 속하는 부동산은 그 정도의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인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인제 사도 계속될 거라고 하고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결국 4 정도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그게 가장 키가 아닐까. 이게 인제 끊기느냐 끊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끊긴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요. 이제부터는 조금 지나면은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든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우리가 거의 40-50년 동안 부동산은 가장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습니다. 근래 특히 2015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 급작스럽게 올란 이 기억이 너무나 공포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1980년대 후반에 많이 결혼을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 공포였어요. 뉴스 보는 게 공포였습니다.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거의 한 10년 동안 공포였습니다. 왜냐? 내가 1년 동안에 내 연봉만큼 집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포죠, 이거는 사실은. 공포뿐만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균형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탑 클래스에 속하는 것은 그 자체의 다른 논리로 가기 때문에요. 그걸 여기 불균형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홍콩, 중국, 베트남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집값 구매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산 불균 등 양극화를 확대시킬 요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심한 편이긴 하죠. 거의 뭐 다른 서구사회에 비해서 한 더블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또 역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변해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은 되기는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도시 집중률이 세계에서 탑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도시의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수급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도시로 들어와서 뭐가 좋으느냐? 언제 일할 기회가 생기고 높은 소득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 소득을 감안하더라도 집값이 자기가 받는 높은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과하게 비싼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른 요인들을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우리가 도시가 아니라 도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훨씬 싼 비용으로 번잡함이라든지 그런 게 덜하게 들어올 수 있으면은 도심의 집값이 이래 높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김포 지하철 뭐 이런 사태에서 보시듯이 거의 뭐 공중에 떠서 온다든지 목숨을 걸고 온다든지 하면은 코스트가 너무 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심의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교통의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것. 그 번잡도하고 관계도 되겠죠. 집중도가 높은 만큼 우리나라는 번잡도가 높아지니까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코스트가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주더라도 이제 도심에 들어오려는 것이죠. 그런 번잡도, 그러니까 코스트이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질적으로 큰 부분입니다. 교육에 관한 것이에요. 예, 이것들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는 부분입니다. 집값이 2, 3억 비싼 거 이것은 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의대를 가면은 그것은 뭐 1년, 2년 만에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제도, 그다음에 도시화 비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득 대비해서 집값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요인들을 같이 감안해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 감안한다면은 아마 이거보다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 좀 훨씬 조금 더 갭은 축소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일률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집값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도시 집중률을 떨어뜨려야 되고 이제 교육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교육을 받든지 우리는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유명하죠. 사교육을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교육이 이제 다 이제 서울이나 강남에 집중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득 대비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 부분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이게 해결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도시 집중화율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 쉽지 않습니다. 말은 그러지만은 지금까지 50년 동안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거의 해결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결국 방법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의 소득이 떨어지는 수밖입니다. 실질 소득이요. 그게 경제가 장기적으로 저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가격이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저는 그 경로만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사회의 구조를 바꾸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 저성장과 인구 구조의 변화 이것 때문에 가장 하이 클래스에는 그 논리대로 여전히 움직일 텐데 그 밑에 있는 클래스는 갈수록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이고 금융자산 형태로 자산을 구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 분위가 높아지더라도 주택 관련 부채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아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이야기일까요? 두 나라의 개인들의 자산 운용 혹은 자산 배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배분을 해놓으니까 연 한 11%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에 배분을 해놓으니까 연 1%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배분 안 하죠, 이쪽에. 예금에 배분을 했더니 2% 정도 나오는 것이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배분해 놨더니 1년에 1억씩 나오더라.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생각보다는 은행의 위기나 이런 거로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소득자들 이 가계부채를 많이 땡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그 부동산을 활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를 미국이나 서구 사회는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 다른 금융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배분을 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배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이 부를 늘리는 투자의 수단으로서 메리트가 계속 있을까요? 메리트는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주택이라는 것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자꾸 이제 재테크나 투기 수단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주택은 그 외에 효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정을 형성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주택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주택은 일반적으로 실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 정도는 조금씩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주택을 앞으로 이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구 사람들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주택을 그렇게 간주합니다. 우리나라가 가계자산의 비중에서 보면은 서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거주하는 부동산,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의 비중은 아주 낮아요. 그 외에 동산의 비중이 좀 있습니다. 뭐 보석도 될 수 있고 그림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의 비중은 낮고 거주하는 부동산, 그다음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 이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빴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이게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도 성장 시기에 인구가 2배로 증가하고 하던 이 시기의 수익률이 제가 보니 앞으로 결코 그대로 지속될 수는 없고요. 이미 그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외곽 지역, 뭐 수도권도 외곽 지역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은 당연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기대 수익률은 이미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제 떨어지리라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탑 클래스에 속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들이 이제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거주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의 논리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비버리 힐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단독주택의 촌은 없지만은 또 다른 고급 아파트의 촌은 당연히 형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게 부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었는데요. 2035년이 되면 3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일단 60대, 50대 중반부터 60대까지가 제일 중요한 국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연령층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노동력이 충분히 탄탄한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가가치 높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5세, 80세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후기고령자들이죠. 거기에 가면은 요양, 뭐 간병, 그다음에 뭐 이제 건강보험 문제, 다양한 문제들, 주거를 어디서 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니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단순히 고령자의 문제를 어떻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까 하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요양이나 그다음에 그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게 하는가, 그다음에 주거를 어떻게 하는가 등등의 문제까지 아주 폭넓게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년 관련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걸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또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여가 활동 등이 주요 타겟이었다면 이제는 6070 세대 분들 혹은 노인분들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여전히 청년층이 주 타깃입니다. 왜냐하면은 청년층이 빨리 좋은 일자리에서 온더잡 트레이닝이죠. 거기서 자기들의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젊은이들이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이제 부가가치 높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첨단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 부가가치가 있는 쪽은 당연히 젊은이들이 이제 그쪽으로 집중되게 해야 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인제 일손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손이 모자라는 것은 하이테크 이런 부분 고부가가치 산업뿐만 아니라 인제 좀 저부가가치 산업, 서비스업 이런 데 보시면은 이미 인제 그 이전에는 중국
에서 이제 온 조선족들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 그 수요도 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와 있습니다. 이제 이 숫자도 딸릴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이제 일손이 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령자들이 조금 들어가야 될 일의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 2차 베이비 부모에 해당되는 5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그 대졸 비율도 40%로 60년대생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그다음에 IT라든지 하이테크에 대한 접근도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60대에도 좀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일자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하느냐 부분이 이제 상당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조금 부가가치 낮은 부분에 이제 60대가 또 일정 부분 배치가 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일손 부족을 좀 충당하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가급적 그 고부가가치를 내고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이런 쪽에 가서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이런 트랙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 중요합니다. 베이비 부모가 한 1,600만 명에 이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60대 다 접어들었을 때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국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장률을 높이고 유지하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빨리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인적 자본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트랙이 모두 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도 높은 상태인데요. 국민연금의 도입 이후 꾸준히 납부한 6,070세대 분들의 노후 계획은 안정적일 수 있을까요? 지금 70대들은 이제 좀 덜 하고요. 이제 8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었으니까 그때 이제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적어도 이제 60년생 뭐 이런 정도는 대부분 들어갔을 겁니다. 그 60년대생 이유를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을 풀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구 사회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구 사회는 보험료가 대략 한 18%에서 25% 사이에 많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9%이죠. 보험료를 적게 납입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이제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납입 기간입니다.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65세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졸 비율도 낮으니까 취업도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적 연금의 납입 기간이 대략 한 36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한 25년 이 정도가 평균 기간인 것이고 납입 기간이 좀 짧고 그다음에 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에요. 지금의 70대 이후에 비해서는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150 정도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훨씬 낮죠. 그런데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사적 연금, 소위 말해 퇴직연금 이런 것들로 같이 보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중간정산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퇴직금을 많이 헐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 연금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노후 소득은 연금을 통해서 충당되는 노후 소득은 여전히 좀 부족한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바가 정년은 60세 여기 얽매이지 말고 60대에 우리가 재취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구 사회에 비해서 훨씬 낮은 소득으로 노후를 보내겠다 하면은 뭐 그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눈은 서구 사회 정도를 본다면은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게 이제 조금 근로시장에 조금 더 오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또 하나 특징이 연금은 이렇게 조금 부족하지만은 이제 집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요. 하우스 리치 캐시푸어입니다. 그래서 한 70을 넘어가서 아마 주택연금을 같이 활용하시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국민연금이 충분치 못한 것을 상당 부분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70대 이상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된 소득 여건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 소득과 자산은 대략 어느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먹고 살 만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가장 궁금해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리면은 가장 오류가 많을 수 있어서 제가 조심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대략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적정한 생활비가 부부 기준으로 해서 3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적정한 생활비인데요. 여기서 150만 원 국민연금을 빼면은 한 180만 원 정도가 내가 추가로 마련하면 되는 것이죠. 그걸 한 200만 원 정도로 본다면은 200만 원을 우리가 국민연금 같은 걸 마련하려면은 대략 거기서 한 300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6억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꽤 큰 돈입니다. 현금으로 금융자산으로 6억 가지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을 연금화하면은 그 부분을 상당 부분에 이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노후의 생활비는 개인의 이건 평균이거든요. 우리가 평균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게 머리는 얼음에 갖다 놓고 발은 불에 갖다 놓고 몸이 따뜻하다고 한다는 것이 평균의 오류입니다. 그 말은 양극단에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각 가게마다의 어떤 특징들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은 330이라고 그러는데 나 지금 부모님이 지금 간병을 받으신다. 그래서 한 달에 풀로 전일제 간병인을 쓰니까 서울에 한 400만 원 들더라. 큰 부담인 것이죠. 그다음에 자녀가 아직 독립을 하지 못해서 자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제 지출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또 하나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아픈 사람과 아프지 않은 사람 간의 비용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경우를 가정을 하면은 이 비용이 지출 금액이 이보다 더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평균으로 이 정도를 보통 일반으로 생각한다 정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060, 6070 현재 노후 준비에 가까워지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주택을 좀 잘 활용하시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정년이 지금 6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60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60까지 일을 하고 60 이후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정년이 65세인 나라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은 65세를 기준으로 활동을 합니다. 일본은 정년은 60인데 70세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연령이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영국은 정년이 없습니다. 연령금지 차별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구직에 있는 사람들은 70이 됐어도 내가 건강하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년이 있다는 것은 이게 제조 국가에서 있는 특징으로서요. 한편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 내가 열심히 건강을 관리를 하고 내 지력을 관리를 하고 내가 충분히 투자를 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갖추었는데 이 유인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갖춘 사람과 갖추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60세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이걸 안 갖추려고 그럽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를 본다. 내가 연구직에 있는 사람이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니까 70세까지도 있더라.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벽이 마치 벼룩에 있어서 이런 유리천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정년 60이라는 것을 생각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세가 되니까 우리 회사는 할 수 없이 인력 구조상 좀 나가달라고 하지만은 나는 그래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나가지만은 나의 커리어는 계속 이어진다는 생각으로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회사에서의 정년이 60세라 생각하지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정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칫하면은 유리천장처럼 벼룩의 유리천장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건강에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지식에 투자하고 해서 여전히 한 60대 10년에도 활발하게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